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성을 선택하실 때 돈은 없지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돈은 많은 대신 외모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좋으신가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가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돼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혼까지 당해 피폐해진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랍니다. 학창시절 저는 소위 말해 날라리였어요. 결석을 밥 먹듯이 하고 친구들과 모여 담배를 피우고 어떨 때는 다른 학교에 원정을 가서 싸움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 학교 선생님, 경찰 등 수많은 어른들이 저를 타이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셨지만 제 행동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더군요. 성인이 되면 설렘 가득한 세상이 펼쳐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저에게 들이닥친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어요. 일단 남들 다 가는 대학에 가보려고는 했지만 결석을 밥 먹듯이 하던 애가 공부라고 열심히 했을까요? 제 성적으로는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던 지방대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녹록하지 않았던 게 4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낼 엄두가 안 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라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요. 결국 저는 대입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기대도 되더군요. 제 힘으로 돈을 벌어 원하는 걸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더군요. 제가 한 달 내내 일해 버는 돈은 생활비를 쓰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딱히 사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제가 사는 공간이었어요. 보증금을 마련할 목돈이 없었던 저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여자 혼자 그곳에 사는 건 너무나 괴롭더군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아저씨들, 다리를 뻗기도 힘든 좁은 공간, 매일매일 등장해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드는 바퀴벌레들까지 그곳에 사는 건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고시원에서 썩어가겠구나. 정말 그러긴 싫었답니다. 죽도록 싫었죠. 하지만 제겐 이 삶을 바꿀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 신분을 상승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돈 많은 남자가 저와 이유 없이 결혼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외모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대한민국에는 성형 열풍이 불었고 TV에는 못생긴 여자가 의학의 힘을 이용해 미인이 되어 인생 역전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결심했어요. 성형해서 예뻐지자고. 제가 기본적으로 못생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학의 힘을 조금만 빌리면 반드시 제 인생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알바를 늘렸어요.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성형수술을 했고요. 몇 개월을 일하고 또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몇 개월은 쉬고 다시 몇 개월을 일하고 저는 그렇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외모를 가꿨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 되었고 제 외모는 이상적인 형태에 다다랐어요. 성형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죠. 추파를 던져오는 남자도 아주 많았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승부수를 던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요. 저는 곧장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어요. 스펙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결혼정보회사의 실장마저도 인정할 정도로 제 외모는 뛰어났답니다. 덕분에 저는 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등급이 높다는 건 상대 남자들의 등급 또한 높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제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저를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남자였죠. 하지만 막상 만남을 시작하니 쉽지만은 않더군요. 물론 남자들의 조건은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다 사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남자들이었답니다. 문제는 저를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였어요. 저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나간 거였지만 그들은 제 외모만 보고 어떻게 하룻밤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만 가득하더군요. 매번 그런 남자만 만난 저는 슬슬 지쳐갔습니다. 아휴, 이제 그만둬야 하나 싶은 생각을 들 때쯤 주말이 찾아왔고 저는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겉모습은 그리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키에 못생긴 얼굴, 그리고 여드름이 덕지덕지난 피부까지. 하지만 조건이 너무나 좋았어요. 남자는 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나왔는데 따로 직장을 구하지는 않고 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남자는 시골에서 갓 상경한 청년처럼 순박했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에게 봐왔던 흑심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반드시 제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어찌어찌 연인이 된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해 인생을 역전시킬 작전을 시작했어요. 물론 티가 나도록 하진 않았죠. 만약 제가 그 사람의 재산을 탐내고 여우짓을 한다는 걸 알아차린다면 남자가 훌훌 떠나버릴 테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최대한 진지한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형철 씨, 이건 제가 낼게요. 사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매번 이렇게 얻어먹는 건 저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내게 해주세요. 저도 형철 씨한테 대접하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며 더치페이를 하는 제게 형철 씨는 감동의 눈빛을 보내더군요. 이런 여자는 처음 봤다나 어쨌다나? 저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는 형철 씨를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 연기에 바보처럼 속아 넘어가는 그의 모습이 참 우습게 느껴졌죠. 스킨십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순박하긴 했지만 남자는 남자라고 틈만 나면 저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매번 조심스럽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곤 했습니다. 형철 씨, 미안하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조금 곤란해요. 형철 씨가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만요. 이런 말들을 할 때면 저는 웃음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알던 친구들은 이런 제 행동에 경악을 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발랑 까진 학생이었고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성교제 경험이 별로 없는 듯한 형철 씨는 제 말에 껌뻑 넘어가더라고요. 미안해요, 연주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연주 씨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곤란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형철 씨는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형철 씨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이유로 온갖 명품들을 사다 바쳤고요. 그쯤 되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철 씨가 거의 다 넘어왔다는 걸요. 그렇게 저희는 8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저는 고시원에서부터 꾸었던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죠. 물론 결혼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인 남편의 경제력까지 가져야만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신혼생활을 즐긴 저는 남편에게 경제권을 넘겨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어려운 일이었는지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쐐기를 박듯이 말했어요. 여보, 내가 돈을 마음껏 쓰고 싶어서 경제권을 가지겠다는 게 아니잖아. 난 그저 우리가 계획적인 생활을 했으면 해서 그래. 지금이야 우리 부부끼리만 지내니까 괜찮다고 쳐도 이제 곧 우리 닮은 아이를 낳게 될지도 모르는데 천천히 적응해 나가야지. 안 그래? 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알겠다고 말하며 모든 경제권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아마 아가씨 시절의 알뜰한 모습을 열심히 연기한 덕분에 설득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제 세상이 열린 거죠. 성형수술 좀 공들여서 한 대가로 저는 드디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매달 상상도 못할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부를 주체하지 못한 저는 온갖 사치를 일삼았답니다. 고급 액세서리와 가방은 물론이고 제 능력으로는 평생 벌어도 못 살 외제차까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걱정되었는지 남편은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하더군요. 여보, 요즘 카드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비슷한 옷이나 액세서리도 너무 많이 사고 어느 정도 쓰는 건 상관없는데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아서.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니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이 생기기 전까지 조금 즐기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저의 말에 남편은 난처해하더군요. 실제로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 줄 것처럼 행동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제 뜻을 꺾지 못했고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며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전 정말로 마음껏 돈을 쓰곤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제 20대의 전부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서민에서 마르지 않는 부를 이렇게 가지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어마어마한 부를 얻는 대신 못생긴 남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평소의 생활이야 큰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부부관계를 가질 때였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첫 관계를 가진 남편은 매일 밤마다 저를 안았어요. 그런데 그게 참 고역이더라고요. 남편의 못생긴 얼굴을 더욱 가까이에서 봐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불을 꺼놓고 잠자리를 하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불을 꺼서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도 낮에 봤던 여드름 투성이의 얼굴이 보이는 것만 같았고 남편의 헉헉대는 숨소리도 싫었고 또 몸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돈은 좋았지만 남편 자체는 너무너무 싫더군요. 그런 사람의 아이를 갖는 건 더더욱 싫었고요. 아이를 낳았다간 그 사람의 못생긴 얼굴을 그대로 닮을 것 같았고 그런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피임약을 먹곤 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묻곤 했답니다. 여보, 아기가 왜 이렇게 안 생기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아기가 무슨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알아? 아기는 원래 잘 안 생기는 거야. 그런 고민할 시간 있으면 운동을 한 번이라도 더 해. 의아한 표정을 짓는 남편에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순박한 남편은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걸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저는 피임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감쪽같이 숨겼고요. 남편의 아이를 갖기 싫은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가벼운 몸으로 사치를 잔뜩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하더군요. 엄청나게 반가웠습니다. 20대 내내 알바와 성형수술에만 미쳐 사느라 친구들과의 연락이 진지게 끊겼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동창회에 나가보기로 결정했죠. 외모도 아름답게 바뀌었겠다. 돈도 이렇게 넘칠 만큼 있겠다. 꿀릴 게 없기 때문이죠. 동창회 날짜가 되었고 저는 신상으로 나온 명품을 쫙 빼입고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당연하게도 친구들의 입이 쫙 벌어지더군요. 고등학교 때 패싸움이나 하던 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그중에서 가장 친해진 건 진숙이었습니다. 연주야, 나 기억하지? 진숙이야, 김진숙. 어릴 때 같이 놀았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 연주 너 되게 이뻐졌다. 옷도 다 명품인데 이거 신상이지? 대박이다 대박. 너 엄청 잘 됐구나. 진숙이는 어릴 적 친하게 지낸 친구였어요. 10년이 지나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와 진숙이는 굉장히 친해졌답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사는 덕분에 자주 만났고요. 그렇게 우정이 발전하니 부부 동반으로도 만나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우정을 키워나갔죠. 저희가 친하니까 남편끼리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발생했어요. 여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진숙이의 외모인데요. 진숙이는 학창시절에도 그렇게 예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를 둘이나 낳다 보니 살까지 쪘더군요. 딱 봐도 70kg가 넘을 정도로 뚱뚱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참 핸섬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과거에 모델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진숙이 남편의 외모에서는 빛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숙이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는지 신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남자를 보다가 옆에 있는 제 남편을 보면 휴,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툭 튀어나온 앞니에 작은 키, 여드름이 덕지덕지 난 얼굴, 엉망으로 놓인 이목구비까지 원래도 못생긴 얼굴이 신우 씨 곁에 있으니까 대비되어 더욱 못생겨 보이더군요. 저는 목소리마저 중저음인 신우 씨를 보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그런 신우 씨가 뚱뚱한 추녀인 진숙이에게 다정하게 대할 때면 질투심의 주먹이 꽉 쥐어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부부 동반 모임을 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꾹꾹 눌러 삼키곤 했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희는 부부 동반으로 강릉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펜션 하나를 잡아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됐는데 깜빡하고 술을 사오지 않았다는 생각에 차를 타고 마트에 갈 일이 생겼죠. 평소 게임을 많이 했던 저희는 게임을 통해 마트에 갔다 올 2명을 정하기로 했고 제 남편과 진숙이가 걸리게 돼 벌칙으로 마트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펜션 안에는 저와 신우 씨 이렇게 단 둘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부부 동반으로는 깔깔거리며 잘 놀았는데도 둘만 남겨지니까 약간 어색하더군요. 신우 씨도 그걸 느꼈는지 일부러 말을 꺼냈답니다. 진숙이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연주 씨랑 형철 씨를 이렇게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에요. 연주 씨가 동창회에 나와주지 않으셨으면 이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저도 신우 씨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결혼하고 삶의 낙도 없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즘은 주말만 기다리면서 산다니까요. 저와 신우 씨는 그 말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잘생긴 남자와 대화를 나누니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못생긴 남편과 대화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죠. 신우 씨도 같은 생각을 한 건지 저희는 나중에 또 수다를 떨기로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신우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죠. 그렇게 강릉 여행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도 연락 한 번 안 오더군요. 답답했던 저는 참지 못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운함을 담아 메시지를 보냈더니 금방 답장이 오더군요. 아, 미안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요. 미안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따 시간 되세요? 비도 오는데 간단하게 막걸리 한잔 했으면 하는데. 제게 철벽을 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침 남편도 건물 관리를 위해 나간 터라 저는 알겠다고 얼른 답장을 보냈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저는 택시를 타고 신우 씨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신우 씨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저희는 막걸리에 해물파전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딱히 좋아하는 음식들은 아니었지만 신우 씨와 함께하니 모든 게 다 좋더군요. 막걸리를 모두 마신 저희는 술을 깰 겸해서 공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우산이 딱 하나뿐인지라 저희는 다소 가까운 거리에서 걸었어요. 운치 있는 거리를 멋진 남자와 이렇게 걸으니 심장이 쿵쿵대며 뛰더군요. 결국 저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표출해버렸습니다. 신우 씨의 손을 덥석 잡아버린 거죠.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신우 씨가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만둘 생각이 없던 저는 신우 씨의 마음에 대해 물었어요. 신우 씨, 사실 저 신우 씨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그게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신우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싫으시면 손 놓으셔도 돼요. 저의 고백에 신우 씨가 한참 망설이더군요. 아마 진숙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진숙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만큼 배신하기는 또 싫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신우 씨는 결국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죠. 그날부로 연인이 된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 데이트를 하고, 물론 각자의 가정에 들키지 않도록 오후 8시 전에는 헤어져야 했지만 그렇게 저희는 남편과 진숙이를 속이며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한 10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에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신우 씨와 데이트를 마치고 오후 8시 이전에 들어왔어요. 그 시간은 남편이 건물 관리를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더군요. 게다가 뭔가 공기가 무거운 게 느낌이 쎄했어요. 저는 일단 태연한 표정으로 씻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남편의 말에 따랐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 솔직히 말하고 싹싹 빌면 모든 걸 덮고 용서해 줄 테니까 숨김없이 다 털어놔. 남편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발뺌을 했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분위기 잡고 싹싹 빌면 용서해 줄 거라니. 당신 미쳤어?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생사람을 잡는 건데? 당신 의처증이야? 어? 의처증? 이 미친. 어디서 멀쩡한 사람을 의처증으로 만들고 난리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뺨을 후려쳤어요. 뺨이 아주 후끈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박한 남편은 폭력은커녕 제게 그동안 욕 한 번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놀랄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군요. 남편은 두툼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그 사진들을 본 제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말았고요. 사진 속에는 저와 신우 씨가 단란한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들이 찍혀 있기 때문이었죠. 여보, 그게 있잖아. 뭐라고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향해 남편은 뭔가를 던졌습니다. 제 몸에 우수수 떨어진 건 자그마한 상자들이었죠. 뭔가 싶어서 보니 피임약들이었어요. 남편의 아이를 갖기 싫어서 숨겨두었던 것들이었죠. 뭐? 아이가 쉽게 생기는 줄 아냐고? 피임약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으면서 애가 안 생긴다고 그동안 나를 속였냐? 어? 여보, 그게 있잖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진작 설명하려고 했는데. 백구, 이혼해 줄 테니까 당장 꺼져. 가서 황신우랑 뒹굴든지 그놈의 애를 낳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날 속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그 말을 시작으로 남편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막대한 경제력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고 제게 이혼 소송을 걸었거든요. 저도 나름의 대처를 하려고 했지만 이혼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남편에게 싹싹 빌었지만 한 번 배신을 당한 남편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더군요. 부를 축적하는데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았던 저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분할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되었죠. 돈을 마련해야 했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신우 씨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신우 씨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내 마누라를 뺏어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서 결국은 신우 씨는 사람들 눈초리가 두렵고 창피해서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전 이렇게 남편이 무섭게 복수를 해버린 걸 보니 사람이 한번 눈이 돌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네요. 평소에는 인성이 참 좋았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꺼내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겠죠. 하긴 매달 따박따박 건물 월세 받아가면서 혹시라도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독촉하면서 어떻게든 받아내가는 위험 있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왜 전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냉정했어도 단 한 사람 제게는 늘 따뜻하게 품에 안아준 사람이었는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 결국 제 복을 제가 스스로 차버린 꼴이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전 신우 씨 아내, 그러니까 진숙이한테도 똑같이 소송을 당해 제가 남편과 진숙이한테 줘야 할 위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장문의 메시지가 오더군요. 연주야, 상간녀 된 거 축하해. 근데 어쩌냐? 내 남편 상버지 다 됐는데 다 너 때문에 한 남자 인생 망가지는 모습 보니까 어떠니? 그리고 건물주 네 남편 찾아왔더라. 나랑 합심해서 너 아주 짓밟아 주자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고백을 하던데 그렇게만 해주면 나한테 1,000만 원 준다더라. 그리고 고맙다. 난 내 남편이 불륜 저지르는 그런 인간인지 전혀 몰랐거든.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 마음 잡고 내 인생 꽃길만 걷도록 잘 살 거야. 너 긴장 좀 하고 있어야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고향 친구들, 학교 친구들에게도 다 소문이 나서 친구들에게도 전 완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살고 있네요. 친한 친구들 모임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도 강제로 쫓겨났고요. 이제 제 인생은 남편도 없고 주위에 친구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거죠. 20대에는 얼굴 하나 꾸며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신분 상승 꿈꿔왔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투잡하면서 하루 14시간을 일하며 위자료 갚는 신세가 됐으니 제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분명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욕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치만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 보내는 이유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욕망과 사치, 분에 맞게 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저처럼 한꺼번에 다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불륜 천국이라고들 말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만 자신을 믿어주고 품어주고 맞아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실수를 한다면
저처럼 후회만 하고 외톨이가 될 거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갑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한참 방황할 때 항상 어머니는 네 주제를 알고 살아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제도 모르고 설치다가 제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게 될 상황에 처했으니 말이죠.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서 위자료 갖고 반성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욕심 안 부리고 내 분수에 맞게 살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가끔 무료 급식하는 데 가서 무료 봉사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식사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어서 오신 분들 보면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더군요. 이제는 저도 새 사람 돼서 사회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사연 마칠게요. 다들 힘내시고 가족분들과 언제나 행복한 일상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